자, 지난 20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살인 동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7월 20일 오후 30분경에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총성이 3발이 울렸습니다. 예. 내용을 보게 되면은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던 중에 60대 아버지가 본인이 제작한 사제청기로 해가지고 총을 3발을 쐈습니다. 2발은 아들에게 맞았고 1발은 문에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총을 쏜 뒤에 아마 총기 가지고 아마 그 며느리 같은 것도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피의자, 즉 범인은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총을 쐈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출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피의자를 추적을 했는데 3시간 만인 21일 00시 20분경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했더니 조사 중에 피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사설 폭탄물을 설치를 했다라고 신술한 거예요. 경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에는 아파트로 보냈더니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사설 폭발물입니다. 폭발물입니다. 폭탄이 아니고 폭탄물을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 인화물질 34리터 정도 상당히 큰 거죠. 거기에 중요한 거는 타이머를 설치를 했는데 그 타이머가 정오에 폭발하기로 된 거죠. 만약에 그 정오에 폭발했다고 한다면은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하고 인명 피해가 날 건데 경찰에서는 안전하게 제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총을 만들었냐 그러면 아들을 죽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을 구입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인터넷 같은 데서 부품도 구하고 직접 제작을 했었고 폭발물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작을 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포병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중에 피해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60대 피해자, 즉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만 쏜 게 아니고 며느리라든지 거기 있던 손주들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정교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총을 쐈다, 아니면 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경찰이 물어보겠죠. 범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피해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아들만 살해하라고 시도했지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뭐 계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족 측에서는 뭐 가정부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계시지만 뭐 생활비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어떻게 좀 추정하고 계세요? 본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동기가 다르게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2가지가 충돌하는 부분 같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형량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한 사람만 공격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뭐 폭발물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다른 것 때문에 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범죄의 스케치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중 동기 혹은 감춰진 동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정부라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게 범행 수단과 안 맞아요. 만약에 가족이나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굳이 왜 총기로 합니까? 다른 거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목적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소리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분에 폭발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이 맞는 거를 볼 때 제가 보기엔 감춰진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표면적인 건 분명히 어떤 표면적인 불만은 있다. 근데 감춰진 건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반사회적인 건 확실하다. 거기까지가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 또 진행 중이고 진실은 또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이번 총기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범죄가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203명이었던 게 183명, 193명에서 309명으로 피해자 수가 저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요. 살인 피해자 10명 중에 무려 4명이 가족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런 참혹한 가족 간 살인 범죄 도대체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또 처벌 등 법적 허점은 없는 것인지 실제 일어났던 사건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폐류나 박한상 사건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당시에도 사회적 충격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994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아들이 부모를 살해했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들이 부모에게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일단 네. 충격을 줬고요. 또한 두 번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 또한 세 번째는 그동안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네.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돈 때문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을 줬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매우 잔혹한 범행 수법이었고요. 예. 아주 잔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범행 후에도 반성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책임을 본인의 부모에게 돌렸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있던 용어였습니다만 예. 이 박하산 사건을 통해서 이 폐륜 범죄, 이 폐륜화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더 널리 쓰이게 됐죠. 사실 당시에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와 소설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범인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내가 공식을 죽였다고 치자.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물론 뭐 영화라고는 하지만 살인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뻔뻔한 모습 속이었어요. 모습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아니 그런데 당시에 이 박한상도 부모를 잃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뻔뻔하고 이상한 모습들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찰에서도 당시에 예. 그 두 부부가 잔혹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강도라든지 방아살이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인도 없고 또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서 만났기 때문에 원한 살인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박한상 지금 모습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상한 거는 박한상이가 이제 모습이었었는데요. 당시 그 박한상이가 의심을 갖지만 설마 네. 그 장남이 자기 부모를 잔혹하게 살이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또 그리고 장례식 전날에 뭐 통곡도 했었고요. 그 장례식 전날에도 뭐 기절까지 할 정도 했었는데 그런데 네.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네. 자기 친구하고 전화하는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 장례가 끝나게 되면 아버님 사업을 모두 팔아치우고 내가 외국에 가서 장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통화하는 중에 사람들이 보는데도 예. 그냥 크크 웃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좀 이상하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아니 그럼 그런 박한상이 어떻게 잡히게 된 거죠? 야, 잡히는 이유가 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박한상이가 부모들은 다치고 사망했는데 특별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심을 갔었는데 그런데 박한상이가 부모들을 살해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네. 옷을 모두 벗었어요. 나체로. 아. 왜냐하면 옷에 혈흔이 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나체를 벗은 다음에 부모들을 살해하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자, 온몸에 무슨 피는 닦아냈습니다. 예. 나중에 경찰관들이 이제 그 시험을 해봤더니 루비를 용액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캄캄한데 뿌리게 되면은 혈흔이 있으면 빛나거든요. 화장실에 천지했어요. 그것도 못 채웠지만은 피가 튈 때 몸에만 튑니까? 머리카락에 튄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머리에 상처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머리카락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오. 요 내용을 경찰한테 제보를 했었고 네. 또 그리고 박한상이가 범행을 할 때에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면서 박한상의 종아리 부분을 이빨로 물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물은 이빨이 자국하고 그다음에 예. 박한상의 머리에 있던 혈흔을 보니까 경찰에서는 아 이게 범인이다 싶어가지고 강렬하게 추궁했더니 그제서야 박한상이가 뭐라 그랬냐면 재산을 차지하려고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던 거죠. 정말 상속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일종의 표면적인 이유는 상속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기엔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면 오렌지족이라고 네. 말하자면은 그 부모 재산에 겨워갖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없어진 용어입니다만은 일종의 쾌락 살인 형태로 넘어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범죄를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네. 그 뒤로도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후회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황에서 얘기되는 걸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감춰진 것은 그런 형태의 동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저렇게 뭐 자식이 무섭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컸는데 아니 붙잡히고 나서 사형을 선고는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반성은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극구 자기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생한테는 그래도 얘기를 그러니까 친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생도 다시 안 보려고 했고 오랫동안 그 박한상을 그 상당 교화위원이었던 분이 얘기하기에 아주 그 전혀 본인 예를 들면 본인 그 범행을 부인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자신도 이건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박한상 사건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족 간 살인, 특히 폐륜 범죄를 각인시킨 사건이었다면요. 이번 사건은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형량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제목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은 손자가 아내를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 사건인데 당시 상황을 담은 뉴스 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어두운 밤 골목길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려 가정집 안팎으로 바삐 드나듭니다.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0시 10분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고등학생인 18살 큰 손자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30일 날 그 두 명의 손자가 자기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93세 먹은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손자들이 자기 아내를 흉기로 찔렀어요. 신고로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코드 제로를 발령한 다음에 현장에 갔더니 현장이 좀 참혹했습니다. 거실에 할머니가 쓰러져 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병원에 옮겼습니다. 하지만은 곧바로 숨이 졌고요. 이제 다발성 장기 손상하고 과다출혈로 숨지게 됐는데 충격은 뭐냐면 그 살해한 범인이 18세 형과 16세 동생이 자기 할머니를 살해했던 것인데요. 형제들이. 사실은 그 형제들이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애를 키웠던 거예요. 기초생활수급 그 돈을 받아가지고 키웠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가 할머니를 살해했는데 여기도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18세문 형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할머니도 갔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마침 동생이 형을 말리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살아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10년간 키워준 할머니를 손자들이 잔혹하게 숨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였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를 경찰이 조사해 봤더니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그만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잔소리 내용이 일반적인 겁니다. 특이하지도 않는데요. 게임만큼 공부를 해라. 커피를 좀 마시지 마라.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뭐라 했냐면 20살이 먹으면 나가서 독립해라.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사건 하루 전에도 할아버지가 급식하도록 음식을 사 먹으라 그리고 나이 먹으면 20살 되면 나가란 말에 격분을 해가지고 이 형이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를 죽일래?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괜찮아 맘대로 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면 거기 보니까 사람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걸 보고 한 2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형과 동생이 그만 할머니를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했던 것이죠. 아니 뭐 잔소리 때문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손소 변호사님, 그럼 제대로 된 처벌은 좀 받았나요? 네, 우선 직계 존속인 할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보통 살인이 아니라 존속 살해죄가 적용됐고요. 범행 자체는 다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만 19세 미만이라 소년이긴 하지만 형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동생에게는 장기 12년에서 단기 6년의 부정기형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된 거는요. 1심에서 형은 징역 12년에 장기 12년, 단기 7년 형이 선고됐고 그리고 또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그 동생은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검사는 굉장히 중한 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양형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우발적인 범행이다. 즉 할머니가 어떤 그런 잔소리 또는 이런 이야기 질책을 하자 우발적으로 격분해가지고 범행한 것이고 또한 배경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게 타고난 악성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고 또한 형에게 선고된 형량도 생각보다 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난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가족 간의 범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륜을 버린 반사회적인 범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가족 살인에 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범행이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 작용을 해서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애초에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존속 살해입니다. 보통 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존속 살해는 더 가중돼 있어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전통적인 효사상 그리고 또 부모를 포함한 직계 존속에 대한 범행의 중대성 등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살인 중에서 이 직계 존속의 살인은 굉장히 좀 일부에 불과해요. 즉 가계도를 그려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계는 바로 위아래로 수직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 조부모, 또 외조부모도 포함되고요.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위로 쭉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건 직계 비속이고요. 또 좌우로 있는 것은 직계가 아닌 반계 혈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나 손자녀를 살해했을 때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를 살해해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 법상 법조가 달라서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까지도 판단이 갔던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천 송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잖아요. 그러면은 직계 혈족이긴 해요. 하지만 직계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을 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아니라 보통 살해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범행의 양태에 따라서는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직계 존속죄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요? 아니 그럼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사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할 때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범죄학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범죄학적으로는 실제로는 유전적 근친도에 따라서 더 위험성이 높다고 하고 더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대인 경우죠. 왜냐하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살해를 하면은 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말하자면 유전적인 어떤 근친도가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서의 위험들을 따져갖고 처벌하는 게 서구의 범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얼마나 가까운 유전적이 아니라 생활 속에 가까웠는데 그걸 배신한 사람은 더 위험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게 상식에 맞는데 우리는 그냥 유전적인 부분 그것도 맞지 않는 어떤 위아래로만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현대의 가치로는 사실은 범죄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통제와 억압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이 불러온 안타까운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착이 불러온 비극, 그러니까 전교 1등의 어머니 살해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텐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게 공부를 잘하던 모범생이 어머니를 살해해서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거는 근데 그 어머니의 과도한 성적에 대한 집착 부분이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학대라고 할까요? 상당히 위험한 방식의 공격 방식이 있어갖고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사실은 성적 지상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사체를 오랫동안 했던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안타까운 범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은혜 팀장님. 바로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향한 간병 살인인데 그러니까 치매나 좀 보통 이렇게 힘든 질병에 걸린 가족들을
간호하다가 지쳐서 숨지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내 그 간병살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는 평균 한 해 평균에 보통 5.6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 해 평균 18.8건, 즉 3배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 중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친자 간병 살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96건으로 42.1%를 차지했고요. 이어 부부 간병 살인이 72건에 31.6%, 그다음에 장애 자녀 간병 살인이 44건에 19.3% 정도를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문제는 뭐냐면 간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병하기가 힘들었으면 참지 못하고 간병인을 살해한 다음에 간호받는 사람을 본인들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부터 막 지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동도 못하고 또 병실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80대 남편하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간병하다 보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힘드니까 간병살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병살인은 본인들이 책임이냐 사회적인 책임이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어느 분은 또 아버지를 병원 퇴원시킨 다음에 약을 안 줘가지고 일주일에 안 주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살해를 한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뭐 백 교수님 말씀드리겠지만 본인들이 책임일 수도 있지만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손수 변호사님, 사실 동기가 좀 안타까울지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피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직계 존속에 대한 간병살인도 있고 또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간병살인도 있습니다. 또 간병살인 중에 일부는 그래서 존속 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또한 두 번째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그냥 유기에서 사망을 한 유기치사의 경우와 나누어야 되는,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형 사유입니다. 이 간병 살인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간병을 오랜 기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또한 이제 일종의 질병 또는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족들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다른 가족들 역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간병살인 사례들입니다. 자,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우리가 쭉 이렇게 가족 간의 범죄를 유형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겠죠. 가족이 가족을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간병 관리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고 중간에 이제 그것이 공적인 어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심리적으로도 그것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세 분과 함께 가족 간 비극, 존비속 범죄의 민낯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